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채널 일정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지금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9%대까지 지금 하락폭을 키웠는데 2051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8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괜찮았는데 중국 증시가 밀리면서 바로 같이 밀리기 시작했고요. 지금 투매성 매물들이 조금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요일적인 특성, 금요일이라는 요일적인 특성에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증시도 지금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떠한 모멘텀이 부재하고요. 그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지수가 밀려 내려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합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316억 원. 기관이 근데 1161억 원이나 팔고 있고요. 개인은 반대로 1439억 원 순매수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83포인트대 급락입니다. 1.35%대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역시나 그래프 모양은 비슷합니다. 한 10시, 11시경에 중국 증시 시작하면서 화웨이 이슈로 중국 증시 무너졌고요. 우리 증시 같이 무너졌고 지금 한 번 더 낙폭이 생기면서 1.3%대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기도 쌍끌이 매도입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요. 개인만 삽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31원대에서 거래되면서 이런 80전 상승하고요. 달러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계속해서 지금 낙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점검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전략 필요할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일정 부분 좀 반등 시도도 있었습니다만은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 시장의 하락과 함께 계속 연동하면서 시장의 매물 출회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호텔신라나 신세계 같은 면세점 섹터주들이 장 초반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시장이 되밀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낙폭이 컸었던 현대차가 소폭이지만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2차 전지 섹터주들이 각종 악재를 가지고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럽 쪽에서의 국가 간에 이제 연합해서 증설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새롭지도 않은데 갑자기 좀 불거지면서 주가 급락을 좀 유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보신다라면은 그나마 중국 관련 소비 섹터 중에서 음식료 섹터라든지 일정 부분 카지노 섹터, 게임 섹터, 이런 섹터들이 좀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대북주들도 강했었습니다만은 이내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나마 철도 관련주들만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부진에 계속 연동하는 안타까운 시장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에 시진핑과 트럼프의 미팅에서 뭔가 좀 새로운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시장이 기댈 건 그 G2 정상 간의 만남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남은 시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시는지 궁금한데요.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십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중국 소비 관련 섹터주들 하고요. 사실 주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오늘 또 유통 소매주들이 좀 강한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해당 종목들한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중국 관련해서라기보다도 또 이제 내년 2월 달부터 되면 내국인들의 면세한도 증가되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좀 명동에 중국인들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뉴스들 보셨을 것 같고요. 면세점에 줄 서 있다라는 뉴스들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호텔신라를 공매도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좀 환매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선이 약 한
지금 한 8만 원 정도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좀 조정받을 우려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8만 5천 원권 아래권에서는 서서히 좀 분할 매수를 조금 시도해 보시면서 8만 원을 계속 지지되는지 좀 확인하시는 좀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분할 매수하신다라면은 궁극적으로는 뭐 한 10만 원 부근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이지만 오늘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최근에 기관 꾸준히 매수하면서 일정 부분 쇼커버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많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는 면에서 본다라면은 내년에도 분명히 일정 부분 내국인들의 면세 한도 증가되는 부분들이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던 호텔신라를 한번 좀 저점에서 모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호텔신라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천천히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볼 텐데요.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3시 45분 증권 트레이딩 센터 최명성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신일섭 소장의 종목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바로 들어오네요. 예. SG입니다. 시장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사실 그렇죠? 개별 종목의 개인기로 돌파를 하려고 해도 이거는 너무 파고가 크기 때문에 사실 힘들긴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래도 대형 지수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놓고 지금 때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지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수의 평균을 올려놓는 파이가 큰 지수 관련주, 시총 상위주들이 훨씬 더 영향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지수가 많이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겉으로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피해서 개별주 위주의 장세, 그나마 좀 순환매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SG는 뭐 SG 하니까 생소하실 거예요. 그렇죠? SG 잘못 말했나? GS인가? 그렇죠? 그러신 분도 있고 GS를 쳤는데 그게 아닌데 GS는 아니고 GS는 우리나라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이고 SG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또 GS 건설과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레미콘이랑 아스콘을 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종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수 콘크리트를 개발합니다. 건설업종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맞죠. 주력 제품이 아스콘인데 이게 수도권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최근에 이쪽, 그러니까 건설업종에서 제일 앞에 있는, 그렇죠? 제일 앞에 있는 건 뭐겠어요? 시멘트, 뭐 레미콘, 아스콘,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냥 건설 이제 그 아파트라던가 주택이 완공이 되기 전에 그런 처음에 재료들이 이제 먼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레미콘 트럭이 들어오고, 뭐 굴삭기가 들어가서 땅을 파고, 트럭이 뭐 흙을 엎고,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뭐 토대가 올라가면서 나중에 고층 건물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초반에 있는 이쪽에는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합종 연행. 그러니까 시멘트 업계도 보면 이제 시멘트가 어려워요. 경기가 어렵고 모든 업체들이 먹고 살 만한 파이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합종 연행이 일어나고 큰 업체에서 작은 업체를 인수해서 몸집을 불리는 거죠. 어려울 때는 몸집을 불려서 그 어려운 시장을 다 파이를 장악을 하면 그 어떤 타겟책이 됩니다.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멘트 업계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유 현대시멘트라고 쳐보시면 나오는데 한시멘트와 현대시멘트가 합쳐졌기 때문에 한유 현대시멘트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요 레미콘 아스콘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SG가 2013년에 서경 아스콘,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세진, 서부 아스콘, 경인 레미콘 이런 것들을 다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몸집 불리기에 나선 거죠. 업계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렇게 몸집 불리기를 통해서 그 토대를 닦아 놓으면 만약에 업황이 회복이 되면 얘네는 그 업황 회복의 수혜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IMF 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은행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합종 연행이 일어나면서 은행이 지금 같은 경우에 4대 신주은행으로 개편이 됐죠. 그 IMF 이후에 회복되는 열매는 그 나머지 합종 연행을 했던
그 은행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합종연행을 해서 토대를 만들어 놓는 기업들은 업황이 회복됐을 때 굉장히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오른 부분은 남북이 도로 연결을 한다. 그리고 북한의 도로 인프라를 구축한다. 근데 이제 계속 그 얘기를 드린 거지만 이게 건설업황의 초반에 쓰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도로, 교량, 뭐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구축하는데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시멘트, 뭐 아스콘, 레미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어떤 그 남북 도로라던가 남북이 협력해서 뭔가 새로 깐다, 뭐를 새로 깐다, 도로를 깐다, 다리를 만든다, 이러면 다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경기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 아직도 이제 남북 관련 뉴스는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뭐 어업 지도를 같이 협력해서 만든다. 어제는 뭐 옛날에 6.25 전쟁 때 굉장히 전투가 심하게 벌어졌던 거기에 이제 다리를 놓으려고 남북 군인이 만나는 장면, 이런 것들 나오니까 뭔가 진척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수혜를 입을 것들은 이런 기초적인 물질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지금 약간 이런 테마가 붙긴 했는데 시장 상황 때문에 그런 테마가 아주 세게는 지금 붙지 못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손절가를 9,100원으로 잡고 SG 목표가를 13,000원으로 잡고 한번 이 시장에서 어수선한 시장에서 탄력이 붙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슈프리마입니다. 슈프리마는 사실 개인 투자들이 많이 좋아했던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보고서도 많이 나왔었던, 왜냐면 굉장히 성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클 수 있는 기업이다 해가지고 각광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었어요. 최근에 움직임을 오랜만에 보게 되었는데 바이오 인식 단말기 등 생체 인식 출입 보안 솔루션, 이걸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체 인식이라던가 바이오 인식이 이 슈프리마가 예전에 많이 언급이 될 때보다는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홍채 인식으로 하는 뭐 폰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출입할 때 뭐 출입 카드를 찍었지만 요즘엔 출입 카드를 안 찍고 뭐 정맥으로 찍고 들어가는 편의점도 생겼어요. 세븐일레븐이.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제 그 속에서 슈프리마는 그동안 그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업력을 유지했던 그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기가 왔다. 내년에는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인식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게 그 일체형 지문인식 솔루션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랑 중저가 하이엔드 휴대폰 모델에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이쪽 하이엔드 모델 중저가 이쪽으로도 지금 이 슈프리마의 그 기술력이 발현될 지금 무대가 지금 열리기 시작한 것 같고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시장 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슈프리마가 해외 진출에 초반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닦아놨고, 그리고 이제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큰, 사실 모든 업종이 미국이 최고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북미가 정말 큰 시장인데 북미를 공략을 하려고 보안 솔루션 기업 ATS 부사장 출신인 스티븐 사디 씨를 영입을 했어요. 이분이 이쪽 보안 솔루션 업계에서만 계속 종사를 하시던 분이에요. 다른 업종에 있으신 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분을 영입을 했다는 것은 북미 시장 점유율을 적극 확대하려는 목표가 확실하다. 그래서 지금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꽉 잡고 있는 가운데 북미라는 새로운 땅을 열려고 인재 영입을 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슈프리마의 제2의 빛을 발하는 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손절가 22,000원, 목표가 31,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알리코 제약입니다. 아무리 지금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좀 타격을 받고 어수선하고 어렵고 우리나라에 뭐 거품 얘기가 나와서 꺼지고 이러고는 있지만, 제가 계속 보여드린 대로 최대 시장인 북미의 바이오 제약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 그 뜻은 우리 지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은 100세 시대를 맞춰서 굉장히 계속 장기적으로 꽃을 피우는 건 확실한데, 그 사이에서 어떤 그 거품이 일어날 만큼 굉장히 급격하게 오른 부분들, 그거는 깎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아마 그런 순간들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그거를 완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잘 나가는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나 바이오 회사가 정말 망하고 지금 산업이 잘 안 되고 사양 산업으로 접어든다고 하면 우리는 가차없이 버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파이 안에서 작은 파이를 추종하는 그 기업들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그런 파이들은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는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알리코 제약이라는 회사는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완제 의약품 회사입니다. 제네릭 중에
그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일반 의약품은 우리가 약국 가서 그냥 약사한테 달라고 하면 바로 살 수 있는데 전문 의약품은 일단 병원을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야 되죠. 근데 전문 일반 의약품 포함해서 제네릭 제품을 전부 취급을 하고 그리고 판매 대행사 CSO라고 합니다. 이 판매 대행사가 이 알리코 제약의 제네릭 의약품을 전국 종합병의원 도매업체에 거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전문 의약품의 매출 비중이 2014년에 46% 정도 됐는데 2016년 기준으로 60% 정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보다 전문 의약품 매출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고요, 기업이. 그리고 CSO, 아까 말한 판매 대행사 위탁업체 수는 2014년에 약 100개였는데 2017년 기준으로 250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발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리코 제약이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잖아요. 만들면 또 만드는 능력이 따로 있고 그거를 잘 팔 수 있는 영업인의 능력이 뭐예요? 똑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영업인의 능력에 따라 어떤 지역에서는 더 매출이 많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뭐 그게 말빨이 됐든 어떻게 따뜻한 감성으로 다가갔든 그러니까 그 전문 의약품이든 일반 의약품이든 팔아주는 회사가 중요한데 일단 그 판매 대행사가 2배, 2.5배가 늘어났다는 거는 알리코 제약의 제품을 팔 수 있는 손발이 훨씬 많아졌다. 굉장히 유리한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알리코 제약은 더 이제 성장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이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놨다. 거기 토대에 맞춰서 좋은 의약품만 개발을 하면 이제 많이 팔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 13,000원, 목표가 22,000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영업무역입니다.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다른 데서도 영업무역 한세 실업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게 왜 그러냐면 겨울철 돼서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영업무역이랑 한세 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OEM, ODM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완성 업체가 예를 들어 브랜드를 가진 업체, 예를 들어 나이키, 갭 이런 데서 한세 실업 혹은 영업무역한테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 나이키나 뭐 지금 그 갭이나 이런 겨울옷을 만약 만든다고 하면 미리 3, 4분기에 한세 실업이나 영업무역에 주문이 들어갈 거고 그때 매출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OEM, ODM 업체들은 보통 3, 4분기에 미리 움직이는 선취매를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아서 안 움직였지만 최근에 다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세 실업도 그렇고 영업무역도 지금 뭐 시장 상황에 비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나쁜 흐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방어력도 있고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거를 기술적으로 지금 만회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 뭐 그 OEM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보면은 룰루레몬. 요즘에 그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요가가 인기가 있으면서 룰루레몬이 원래 직원들이 요가 선생을 채용을 해요. 그 요가 선생이 직접 요가복을 입고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요가 선생님이 요가복을 입고 있으니까 너무 이쁜 거죠. 요가복을 사는 거예요, 막. 룰루레몬이 굉장히 잘 나가는데 영업무역에 맡기고 있습니다. 일정 물량을. 그리고 나이키도 마찬가지고. 한세 실업하고 같이 묶어서 얘기를 드리면 한세 실업은 주로 SPA 브랜드, 유니클로, 그렇죠, H&M, 자라. 근데 홍콩 시장에 상장해 있는 패스트 리테일링, 유니클로의 모회사예요. 지금 9월달, 10월달, 11월달 해서 2015년 고점을 넘는 신고가를 갱신을 합니다. 홍콩, 중국이 별로 안 좋은데도. 그쵸?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성장하는 종목은 계속 성장한다는 거. 그러니까 한세 실업도 유니클로가 이렇게 잘 나가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 룰루레몬이라던가 나이키, 갭 이런 주가가 미국 시장에서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완성업체가 좋으면 계속 영업무역에 맡기는 그 물량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캇, 이 악성 재고를 처분을 했죠. 지금 이 자전거 사업에 처음에 진출했다가 조금 재고가 쌓였었는데 이걸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업에 치중을 하는데 본업은 지금 괜찮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보시면 완성업체들의 주가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빠진 거 빼고는 지금 떨어졌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영업무역을 지금 다시 보자. 그래서 손절가 39,000원, 목표가 55,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나이스 평가정보입니다. 신용평가 조회 조사 그리고 각종 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 평가정보라는 기업명에도 나타나다시피 하는 일이 너무나 딱 정해져 있죠. 그 마이데이터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마이데이터는 뭐냐면 각종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마이데이터, 내 데이터란 거죠. 그 데이터에서 어떤 빅데이터를 추출해서 이 사람의 성향하고 금융정보를 분석을 해서 고객한테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고 자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맞춤형 서비스인 거죠. 지금 나이스 평가정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평가정보 회사들이
다 이런 거를 도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정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해서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게 사실 돈이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 카드사에서 개인정보, 금융정보 다 빼갔잖아요. 그거 왜 빠갔어요? 돈이 엄청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그 파악하고 있는 거는 그런 뭐 이름, 성명, 주소뿐만 아니라 더 자세한 신용평가에 관련된 금융정보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맞춰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약간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이 열렸으니까 나이스 평가 정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더 좋아졌다. 나이스 평가 정보가 지금 시장 상황에도 별로 지금 영향을 안 받는 스타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딱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손절가 11,000원, 목표가 2만 원입니다. 5종목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최명성 소장의 종목들 바로 출발해 볼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네, 바닥권에서 항상 움직이는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에림당이 되겠습니다. 에림당 이제 우리 아동도서 출판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그 회사인데요. 화이란 그 시리즈로 상당히 시중에서 히트를 쳤던 종목이 그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회사 TA 항공, TA 홀딩스가 있는데 요즘 보면 이제 TA 항공이 이제 엄청나게 상승 속도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그 5년 연속 흑자에다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무슨 도서 출판 이런 회사가 무슨 항공을 이렇게 하냐 했는데 에림당은 이제 회사에서 수익보다는 그 자회사 TA 항공에서 엄청난 매출과 영업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주 양호하고요. 유볼도 830%로 상당히 좋은 회사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바닥권에서 계속 매집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지금 이제 0.8포인트 좀 떨어졌는데 오늘 사실 좀 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적인 종목이 한 2, 3% 다 빠졌는데 또 불구하고 오늘 지금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서 보시면 15,000원짜리가 5,000원대에서 새토막이 난 상태에서 다시 바닥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팁을 드리자면요. 지금 TA 항공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현재 6,500원짜리가 8,500원 거의 이제 3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저가 항공사가 계속 뜨고 있는데요. 다시 TA 항공사에서 연말, 연초, 또 추석, 신정과 구정 때 또 많이 해외 여행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은 다시 에림당 쪽에 많은 또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까지 이제 5,660원인데요. 뭐 이 가게에서는 충분히 좀 편하게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7,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7,500원, 손절가를 5,000원 드릴 테니까요. 좀 차분히 좀 들고 가십시오. 요즘 뭐 장이 좀 팍팍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뭐 오늘 또 보니까 뭐 하루 올랐다 하루 쉬었다 하는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연말 연초까지 들고 가시면 에림당은 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신규주 한 종목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제 오리콤이라는 회사입니다. 오리콤이 어떤 회사냐면 이제 대기업 두산에서 지분을 63%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일은 이제 광고 대행이라든가 광고 또 이제 프로모션, 잡지 및 정기 간행물을 이제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좀 특이하게 우리나라 그 광고 회사는 이제 제일기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10대 거의 대기업이 꽉 잘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광고는 10대 대기업이 다 찍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오리콤도 두산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도 이제 대기업이지만 이 그 오리콤은 이제 10대 대기업 광고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일반 회사 광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뭐 자회사, 그러니까 제일기획은 뭐 삼성그룹을 거의 도맡아서 하는데요. 오리콤은 이런 뭐 일반 회사 할 것 없이 많은 광고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이 회사는 매출이 거의 전년 대비 23%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영업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유볼도 한 540% 상당히 양호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딱 보시면 한 3년 정도 매매를 하신 분은 와 정말 이거다 이런 착 들어오죠. 그래서 앞에 6월 달에 보시면 6개월 전에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5,000원짜리가 4,000원짜리가 바로 8,860원 더블이 갔습니다. 바로 3일이죠. 3, 4일 만에 더블이 갔는데 그 종목이 이제 기간 조정을 거의 6개월 정도를 했고요. 또 가격 조정도 반토막이 났죠. 이렇게 보면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갈 때가 됐습니다. 네, 보시면 요 근래 바닥권에서 매집 들어왔죠. 매집 들어왔죠. 매집 들어오고 조금 이제 제가 오늘은 좀 장이 좀 안 좋으니까 좀 팁을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많이 드릴게요. 보시면은
그 주식이 그 급등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데서 많이 급등하냐면은 이렇게 양봉이 단봉으로 많이 이게 나올 때가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을 상당히 유심하게 보는 이렇게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시력도 좋기 때문에 1.5기 때문에 많이 보는데 보시면 이 부분 보시면은 2주 연속 양봉이 나옵니다. 2주 연속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장에서 2주 연속이 양봉이면서 계속 또 올라가고 있죠. 이런 거 급등주 초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일봉으로 봐도 좋고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거의 작년 대비 2년 연속 바닥을 잘 잡고 있죠. 주봉을 보시면 1바닥, 2바닥, 3바닥, 4바닥, 5바닥.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업한 지 한 18년째 들었는데 예전에 5바닥은 5번 바닥을 찍었을 때는 집을 팔아서 사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바닥을 완전히 찍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회사는 뭐 회사 좋고 실적 좋고 두산이 지분을 6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현재 5,060원 라인에 있는데 뭐 한 4,900원부터 현재가 매수 뭐 과감하게 하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6,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한 4,500원 드리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봐도 뭐 회사 차트 와서 다 완벽하게 갖췄고 또 연초 이제 11월 다 거의 다 끝났고요. 12월 1, 2 되면 모두 이제 기업들이 또 광고를 시작하겠죠. 새로.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유망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코오롱 티슈이 되겠습니다. 이제 코오롱 티슈즈는 제가 여기 계속 서울경제 나와서 3개월 정도 계속 추천을 했고 또 3개월 동안 30%씩 계속 수익을 내줬던 종목입니다. 요즘 상당히 뜨는 회사죠. 코오롱 티슈즈는 이제 신약 개발 및 화장품 및 드럭스토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가 이제 현재 그 미국에서 임상 3상을 대기 중에 있고 또 이번에 인보사가 기술 이전을 했죠. 그래서 일본에 우리 6,670억. 그래서 어제 그 인트론바이오가 나오기 전에 사상 개인 회사로서는 개별 회사 중에서는 사상 최대의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오늘 6,700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한 3일 전에 과감하게 이렇게 한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요. 제가 이 앞서서 여기서부터 계속 추천을 드려서 30% 수익을 드렸고 여기서 절반 매도하고 절반 들고 있다가 좀 내렸는데요. 다시 이 부분도 나와서 추천을 했고 여기서도 과감하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 대비 약 30% 정도 다시 수익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계속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면 바닥 대비 바닥을 잘 잡고 있죠. 향후 5만 원에서 처음 나왔던 기간 한 7만 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5만 원, 6만 원, 7만 원 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녹십자 셀이 되겠습니다. 녹십자 셀은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및 이제 제대를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문셀 LC를 비롯해서 이 제품이 이문셀 LC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FDA에서 간암, 뇌종암, 췌장암에서 세 종목이 세계 분야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좀 갔죠, 그동안. 근데 차트 보면요. 바로 그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현재 이번에 그 35,000원짜리가 83,000원까지 150% 상승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제약바이오가 밀리면서 바닥을 다졌는데 45,000원, 47,000원에서 6만원 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삼성바이오 때문에 약간 주춤하는데 삼성바이오도 뭐 한두 달 내에 증선희 위원장이 곧 재개할 수 있다. 상장은 유지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삼성바이오가 나오면 곧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장이 안 좋아서 밀리는데요. 이 종목 너무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면 다시 한 7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종목은 제일제강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회사인데요. 이 종목 이제 철강 관련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생활 중에 못이라든가 철망, 이제 옷걸이 같은 거, 이제 쇠로만한 옷걸이 있죠. 단스 그런 거. 그런 이제 생활용품을 많이 이렇게 만드는 회사인데요. 생활용품 및 건축, 토목, 자재용 소재 등 이제 활용가치 높은 제품을 상품화해서 제조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75억을 기록했고요. 무난한 실적도 양호하고 현재 그 유볼도 350%를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 종목이 뭐 보물선 뭐 해가지고 좀 상당히 한번 이슈를 그랬던 회사죠. 그래서 2,000원대에 있는 주식이 바로 5,400원에서 300%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한 5개월 정도 횡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로는 뭐 아무 이상 없고요. 거의 이제 또
연말 연초되면 또 철강주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상 그 연초되면은 이제 기관산업에서 뭘 계획하고 또 많이 재료도 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많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바닥을 완벽하게 좀 찍었고요. 자, 주봉으로 보시면 주봉도 이 종목이 보시면 거의 2017년 2년 연속 보시면 이 부분 1,410원대가 항상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 샀으면 항상 손해가 없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샀을 때는 거의 400% 한번 수익이 났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 바닥에서 현재 5개월을 잡았고요. 바닥을 잘 지지했고 길게 보면 2년 연속 바닥권이기 때문에 뭐 마음 놓고 사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1,410원 라인에서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2,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한 1,200원을 드릴 테니까 이 종목도 좀 차분히 들고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일 시간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시간인데요. 신일섭 소장은 지난 시간에 SV 인베스트먼트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종목인데 어땠습니까? 흐름이? 네, 지금 그 주봉이죠. 주간상으로 보니까 일단 30.37% 지금 상승하고 있네요. 고가상으로는 43.79까지 갔었는데 고가에 비하면 13.4? 그쵸? 13.4%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일단 주봉상으로 이 정도의 양봉이 나온 게 없죠? SV 인베스트먼트가 18년도 7월 6일날 상장이 되었는데, 그쵸? 이 정도의 양봉이 나온 건 최초입니다, 지금. 뭐,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뭐 변할 수도 있겠죠. 확률상으로. 확률상은 높지 않지만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지금 뭐 몇 분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급격하게 빠진다고 하면 이 봉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지금 요 정도 유지선에서 끝난다고 하면 이 정도 규모의 그 주봉은 처음이에요. 근데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그런 파워가 좀 더 느껴지죠. 지금 상장하고 나서 뭐 요 정도 거래량이 연속으로 터진 적은 또 최초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선도 그어보고 뭐 위에 미동평균선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제일 강력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갭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죠. 우리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정말 가슴에 구멍 뚫릴 만한 강력한 어떤 행각을 당하게 되잖아요. 충격을 받게 되면은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아파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구멍이 뚫려서 하락갭이 딱 나왔는데 이게 빨리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점점 오래 갈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항이 심해진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뚫어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드디어 10월 달에 기록한. 그게 왜 컸냐면 여기 사람들이 다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 하방경직이다 막 이런 단어를 쓰면 뭐 사람들은 이걸 막 사고 싶어 해요. 왜냐면 떨어졌는데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하락이 멈춘 것 같거든요. 하락이 멈춘 것 같은데 이게 위험한 게 급락을 했는데 만약 정말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 V자 반등이 나와야 돼요. 센 종목이면. 근데 이게 만약 밑으로 무너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무너뜨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회복 과정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락갭이 잘 메꿔지고 5,000원선 부근에 그 안착을 성공을 한다. 어저께 실패한 부분을 회복을 한다. 그러면 여기 8월 달부터 10월 달에 거쳐갔던 2개월간의 박스권 있죠. 여기 상단까지도 노려볼 수 있어요. 6,0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을 좀 더 이어가도 SV 인베스트먼트는 시장 상황이 정말 여기서 더 최악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일단은 이 탄력을 갖고 지난 8월에서 10월 이 구간의 박스권 부근에 일단 도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SV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움직임 굉장히 활발한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볼만한 단기 접근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알리코 제약입니다. 네. 5개 중에 이것도 사실 SV 인베스트랑 비슷해요. 2018년 2월 달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신규주가 뭐 처음부터 좋은 것도 있어요. 그쵸? 덴티움 같은 거는 처음에 상장하고 계속 계단식으로 오다가 이제 좀 빠졌잖아요. 근데 뭐 그게 확률이 많지는 않아요. 알리코 제약 같이 상장한 뒤에 뭐 이렇게 주류로 빠지는 게 더 많아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 무너진다고 하면 아까 전에 똑같아요. SV 인베스트먼트랑 똑같은데 8월달, 10월달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는 것 같다가 무너지니까 급락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규주는 그게 똑같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가 13,000원으로 짧게 잡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금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 지금도 이거 보면 하반 경직 같잖아요. 떨어졌는데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안 빠지고 있는 거지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거지 시가가 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주가가.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은 지금 달인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째 지금 여기를 11,000원대를 지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믿는 선이 붕괴가 되잖아요. 급락이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단기적으로 제한을 시켜놨고 제가 시켜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켜놓은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위로 치고 간다면 18,000원까지도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어서 단기 추천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이지만 박스권 하단부를 제한을 시켜놨기 때문에 단기 추천주로 목표가 한번 잡아볼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리코 제약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최명성 소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 녹십자셀 단기 접근해봤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좀 안 좋았죠. 예. 제가 좀 큰 소리 치고 가서 죄송한데요. 일단, 차트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좋은 위치였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이제 제약은 많이 갔는데, 녹십자셀, 녹십자 MS가 좀 가다 주춤했습니다. 많이는 안 빠진 것 같아요. 한 5% 정도 빠졌는데, 지금 좀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 이 종목은 충분히 향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녹십자셀은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삼성바이오 문제가 좀 풀리면은 충분히 나오면서 다시 녹십자, 특히 이제 셀트리온도 좋지만 녹십자 MS, 녹십자 랩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바닥에서 시작했고 또 미국에서 삼상, FDA 그 간암이라든가 췌장암 그 세 가지도 받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이 좀 주춤해서 이게 눌린 것이지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앞으로 좀 좋은 결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녹십자셀 AS 해주신 거고요. 오늘 볼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이제 단기적으로 제가 좀 볼만한 종목 좀 힘이 좋은 정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롱 티슈진을 좀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차피 물론 제가 다음 주 또 금요일 날 나오기 때문에 5일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이 앞에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나왔고요. 이 장대 양봉 이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장대 양봉의 반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61선을 좀 걸치고 있는데 좀 팁을 드리자면 이제 거래량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팔살은 거의 없다. 그래서 오늘 좀 시장이 무너진데 다시 좀 지수가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을 받으면 충분히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일본에 6,700억 기술 수출했는데요. 향후 미국이나 어딘가 유럽이나 다른 동남아시아에 기술 수출하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2의 셀트리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종목은 과감하게 종가 대비해서 좀 밀리면 사셔서 올라갈 때마다 뭐 단타도 하시고 또 단기 승부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장의 특징 살펴볼 텐데 오늘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여전히 1%대 하락, 코스피도 0.78%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신일섭 소장은 어떤 종목을 특징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오늘 특징주로 꼽은 거는 신세계입니다. 오늘 신세계가 4.37% 오르고 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2.80% 오르고 있습니다. 신세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은 가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100%는 없죠. IMF 때 10대 그룹이라는 그룹들도 망했으니까. 하지만 그런 확률, 거의 오지 않는 확률을 따진다면 사실 주식 투자의 확률에 걸 수가 없는 거고 신세계의 업력이라던가 지금까지의 상황, 미래의 청사진을 봤을 때 너무 좋은 게 아닌가. 연봉인데요. 신세계가 저는 20년 선을 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좋은 가격이라 생각이 되고요. 일단 장기적으로. 그리고 신세계의 요즘 이슈는 신세계가 과연 아마존을 꿈꾸나? 아마존 알리바바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부회장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사실 미국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 얘기할 때 백화점 그룹주 나오나요? 백화점 회장 안 나오죠. 그렇죠? 안 나오잖아요. 어떤 회장이 나와요? 아마존 회장 나오고 알리바바 회장 나오잖아요.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하는 이베이. 이게 왜냐면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지금 다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누구는 아마존 보고 공룡이라고 욕을 하지만, 그쵸? 공룡이라고 모든 사업을 다 잡아먹는 거 아니냐. 하지만 얘네도 약한 애만 잡아먹는 게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애플, 구글,
애플, 구글이 하고 있는 분야도 넘나들고 있어요. 그럼 아마존이 아무리 이쪽에서 강해도 애플, 구글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영토 확장을 한다? 그건 쟤네 입장에서도 도전이에요. 근데 그런 도전을 한다는 거, 신세계도 지금 계속 도전이죠. 지금 보면 이커머스 시장, 여기가 난리가 난 거거든요. 쿠팡, 며칠 전에 소식 나왔죠.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했죠. 큰 돈을. 그리고 원래 그 신세계가 예전에 다들 롯데가 신세계 라이벌 아니냐고 했을 때 정용진 부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라이벌은 쿠팡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뭐 쿠팡이 아직 약한데 신세계가 공룡으로 그렇게 밟으면 어떡하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 아마존 알리바바 보면 아시잖아요. 오프라인을 다 먹었잖아요. 거꾸로. 예를 들어 쿠팡 티몬이 신세계를 먹은 격이라니까요. 이거는 아마존 알리바바가 다 먹은 거는. 그러니까 신세계도 그런 미래의 위협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한 거고 11번가를 인수한다고 했는데 안 했죠. 이제 티몬 UMF도 인수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신세계는 스타컴이라는 걸 만들기로 했는데 이걸 지금 다 장악하려는 거예요. 이커머스 시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커머스 시장 지금 오프라인으로도 뭐 스타필드나 뭐 이런 걸 늘리고 있지만 더 큰 거는 아마존 알리바바가 장악을 한 이커머스 쪽이다. 그래서 신세계가 그쪽의 모멘텀이 제2의 전성기를 이끌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면세점 사업도 있고 오프라인 확장 사업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모멘텀은 이커머스 시장 이거 공략인데 제 생각엔 정용진 부회장이 지금까지 해온 거나 보여준 걸 봤을 때 적어도 어느 정도 큰 성과는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고요. 그래서 오늘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기업이자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 이야기 남겨주시면서 배경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최명성 소장의 특징주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오늘 그 아침부터 대북주가 상당히 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철도 관련주가 셌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남과 북이 남북한 이제 철도를 연결하면 여기에 지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발언이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상당히 좀 철도 관련주가 셌습니다. 그래서 대하TI는 한 장중 한 15% 정도 갔고요. 또 푸른기술도 세게 갔고 현대 로템도 이렇게 세게 갔는데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이제 보시면 대하TI 차트인데요.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엄청 들어오면서 장중 이렇게 15% 갔습니다. 근데 좀 특이할 점이 이제 61선 위에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하TI와 그다음에 푸른기술도 보시면 바닥에서 엄청난 거래량과 올라서 오늘도 61선에 급등했습니다. 61선 위로 갭상승을 했죠. 그래서 한 10% 정도 나왔고 또 항상 뭐 기차 이렇게 철도하면 현대 로템이죠. 근데 특이한 점은 이 세 종목이 이제 철도를 대표하는 종목인데 61선을 치고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은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를 많이 만납니다. 만나면 뭐 대북주가 10배 간다, 100배 간다, 뭐 신기를 이렇게 한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꿈은 좋죠. 희망도 좋은데 우리나라가 북한에 이렇게 철도를 넣고 무슨 뭐 광산을 개발해도 최소한 수익이 나오기까지는 3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3년이 지나야 이게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들뛰지 마시고 좀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뭐 현대로템이라든가 푸른기술이라든가 대하TI가 이제 전고점이 오죠. 이 부분에서 물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고점 오면은 절반 이상은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물론 이거 솔직히 뭐 세력이 이렇게 올린 거지. 지금 뭐 철도 사인한 것도 없고 철도 놓은 것도 없고 수익 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뭐 기분에 따라 가는데 그러면서 위에서는 꼭 이제 세력들이 팔아먹거든요. 개인들한테 넘기기 때문에 이번 대북주 들어가서 개인들 80%는 다 반토막이 났어요. 특히 이제 신용 쓰신 분들은 다 깡통이 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10배 간다, 100배 간다 그럴 때 너무 뜨지 마시고 대하TI 또 푸른기술, 현대로템이라든가 일단 철도주가 가면은 전고점 근처 오시면 절반씩 좀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자세로 좀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들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28번님께서 후성 91원, 예,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금액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91원. 신 소장님 어떻습니까? 아마 계속 사시다가 평균 단가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 후성은 2차 전지 중에서 그 시세가 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거 보시면은 2018년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초반에 10,000원이었는데 거의 30,000원까지 갔다가 올라왔어요. 지금 빠졌지만. 근데 지금 후성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하면 폭이 되게 미미하게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2차 전지 중에 좀 덜 올랐고 2차 전지는 솔직히 지금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뭐 이런 데보다 용량이 클수록 만드는 그 물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클수록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전기차 아니면 태양광이나 풍력해서 발전해서 그 전기 모아두는 ESS, 대용량 전지 이런 쪽이 결국 수혜를 보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후송이 기본적으로 반도체, 웨이퍼의 들어온 물질 제거하는 그 물질을 생산을 하는데 요즘에 성장성으로 일컬어지는 거는 반도체 캐시카우고 2차 전지 전해질 물질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2차 전지가 결국 쓰이는 건 전기차인데 지금 중국 시장 맨날 안 좋고 오늘도 중국 빠져가지고 뭐 한국 영향을 받고 있는데 비아디라는 워렌 버핏이 투자한 전기차 주는 지금 오히려 이번 달에 급등을 해가지고 20개월 선 다시 돌파했어요. 비아디는. 그리고 테슬라는 이미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주가가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테슬라가 망한다, 실적이 없다. 이런 얘기 다 필요 없고 주가가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에 있어요. 여기 돌파하면 400달러 돌파하는 겁니다. 근데 전기차 완성업체는 너무 좋죠. 전기차가 잘 나가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활동할 수 있는 그 구간이 높아져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 라인 여기 보면 7,000원에서 9,000원 요 사이 라인 있죠. 여기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만 지켜지면 지금 사신 가격이 금방 회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완성주의 주가를 보면서 2차 전지 관련주를 투자를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7,000원, 9,000원 라인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반등을 기다려보고 이 사신 가격의 회복을 좀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70번님께서 퍼스텍 여쭤보셨고요. 3,330원의 비중은 15%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최 소장님? 예, 그 비중은 참 잘 두셨네요. 15% 매수하셨고, 보니까 차트 보니까 어제쯤 한 3,350원 이 라인에서 사신 것 같은데요. 차트상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퍼스텍은 이제 무기 제조업 또 보안 서비스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방위 산업이라든가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게 흑백이 있죠.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대북주 이제 철도주가 많이 갔기 때문에 또 이런 주식은 사면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사이가 좋아지고 또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가 좋아지면 이런 주식은 또 안 갈 수 있죠. 근데 차트를 보시면 이제 주식은 차트가 어느 정도 말해주거든요. 보시면 바닥권은 어느 정도 지지합니다. 현재 일봉이거든요. 자, 주봉을 보시면 자, 우리 시청자님들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주봉을 잘 제가 끄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바닥입니다. 그래서 퍼스텍은 이 부분 3,000원에서 3,100원이 항상 바닥이겠습니다. 언제냐? 올해도 바닥, 1년 전에도 바닥, 2년 전에도 바닥, 3년 전에도 바닥이겠습니다. 그래서 퍼스텍이라는 주식은 이 정도면 한 3,000원에서 3,100~200원이면 바닥이다. 자, 월봉을 보시면 월봉도 항상 이 부분 2011년이니까 얼마 됐죠? 한 7년 전부터 이 부분이 바닥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는 잘 하셨고요. 뭐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시면 그냥 여기 사서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한 달이고 두세 달 기다리면 충분히 수익이 나는데 만일 앞으로 테마가 대북주로 가면은 이 주식은 좀 늦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손실이 별로 안 났으니까 좀 올라올 때 파시고 다시 대북주 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나는 그냥 마음 편히 가겠다. 뭐 그러면은 뭐 한두 달에서 두세 달 가면 충분히 한 20에서 30% 정도는 수익이 나올 만한 주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6208번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주식으로 알고 있는데 평단가가 17,100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40%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손실이 좀 큰 것 같아요. 손실이 아니라 지금 이득입니다. 이득입니까? 예, 17,100원에 사셔서 500원 이득이고요. 예. 네네. 살짝 이득이고 단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상해에 시총 5위가 기준 못 해주거든요. 백주 만드는 회사. 이렇게 그 위상이 높습니다. 그쵸? 우리나라로 따지면 하이트진로가 시총상위 5위인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의 시총상위 5위는 LG화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트진로는 우리나라의 대표 뭐 맥주, 소주 회사인데 아쉽죠? 위상이. 우리나라도 술을 꽤 좋아하는 민족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중국의 고량주 회사의 그런 주가를 못 따라간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기준 못해주나 이런 거는. 백주가 예전에 굉장히 비싸고 고위 관료층 등이 뒤에서 뭐 그 상납할 때 쓰던 술이라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젊은 층이 많이 찾고 해외에서 중국의 고량주에 관심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단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고위 관료층들이 먹는 거에서 일반 서민 그리고 젊은 층들이 먹는 술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 성장성 때문에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소주도 그렇게 클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요소가 있는데 잘 못 키우는 게 아쉽고, 하이트 맥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 맥주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도 많아서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진로의 시너지가 안 났다는 거. 하이트랑 진로랑 간판은 합쳤는데 이게 그거잖아요. 은행이 두 개 합병을 했어요. 너네 오늘부터 같은 은행원이야. 이런다고 그동안의 정체성을 막 확 바꿀 수는 없잖아요. 교류도 해야 되고 새로운 회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게 융합이 안 되면 간판만 합쳐진다고 시너지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이 정도 하이트진로가 합쳐지고 이 정도 시일이 흘렀는데 성과가 안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이 잘 안 이루어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주가가 2만 원을 깼어요. 아까 얘기한 거 또 나오네요. 급락을 한 다음에 행보를 하니까 기대감이 불죠. 박스코인에 바닥을 다지네. 그 바닥, 믿는 바닥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12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전부 다 2만 원.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선, 거기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이 운명이 바뀐 겁니다. 2만 원은 진짜 힘듭니다. 이거. 그러니까 17,000, 지금 500원 이득이시니까 단타를 하자고요. 2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2만 원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19,000원 선 진입할 때부터 40% 물량을 계속 처분하면서 이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전략, 이걸 하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이트진로 2만 원 선까지 그 밑에서 최대한 이익을 극대화해보자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1580번님께서 AT젠 22,000원의 비중 10% 매도 시기 궁금하다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다행히 이제 10%를 사셔서 다행입니다. 이게 22,000원에서 이제 13,000원이 왔으면 상당히 그 손실이 크거든요. 근데 AT젠은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인데요. 실험용 시약 생산 및 판매업을 이제 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보시면 이제 세포 활성을 측정법을 이용한 면역력 측정기를 이제 가능한 키들을 개발해서 좀 상당히 예전에 좀 히트를 했던 그 회사인데, 재무제표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럴 때는 참 난감한데요. 보시면 매출액이 3년 전에 25억인데 48억이네요. 3년 연속 계속 적자가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이때 보면 영업이율도 거의 없습니다. 또 유보율이 좀 이번에 작년에 556%였는데 이번에 268%를 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회사 저축한 돈을 어떻게 보면 까먹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다음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일봉상 보면 좀 바닥권인 것 같고요. 자, 주봉상 보시면 바닥은 바닥인데 전저점을 거의 깬 것 같아요. 이게 15,000원이 바닥인데 항상 이 종목은 3년 전부터 15,000원이 바닥인데 지금 13,700원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깬 상태라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뭐랄까요, 좀 느낌상 사실 뭐 재무제표는 안 좋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매도하세요 하면 끝나거든요. 솔직히 안 좋으니까 당연히 매도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반토막이 나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뭐랄까요, 이 종목은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이 AT젠 회사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한국투자밸류에서 지분이 14% 있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6%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전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 바이오라든가 회사가 이번에 그 지수가 많이 내려서 좀 떨어졌는데 좀 시간으로 버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매도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전 전문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매도 사인을 줘야 하기 때문에 13,000원이 깨지면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으로 좀 버티시면은 이 부분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18,000원, 17,000원에서 18,000원 올 것 같으니까요. 지금 뭐 지수가 안 좋아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요즘 제약바이오 다 40~50% 빠졌죠. 그러니까 내년 2월, 3월까지 좀 버티시면은 한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오실 때 그때 좀 분할 매도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2054포인트대 지금 마감 예상됩니다. 0.7%대의 하락인데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075부터 쭉 밀려 내려오기 시작해서 2050포인트도 장중에 깨졌습니다.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6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낙폭도 적진 않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줄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127억 원 순매도 잡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1279억 원이나 잡힙니다. 그리고 개인은 하락장에서 1308억 원이나 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 거의 다 줄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셀트리온 하락하고 LG화학이 33만 원이 장중에 무너졌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SK텔레콤, 포스코, 신한지주 빠지는 가운데 현대차가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인데 반등폭은 크진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낙폭이 더 큽니다. 1.19% 하락 마감 예상되는데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코스닥도 정리해 보도록 하죠. 695부터 682까지 빠졌고요. 현재 저점 하회하고 있습니다. 저점 부근에서 마감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역시나 꼬여 있습니다. 쌍끌이 매도 나오면서 개인만 286억 원 정도 담고 있는 집계가 현재 확인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HLB까지 모두 빠지고 버텨주던 HLB까지도 하락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 펄어비스 단 한 종목 보입니다. 상승폭 많이 줄어들었고요. 메디톡스도 2%대의 조정, 바이로메드 3%대의 조정, 포롱티슈진도 2%대의 조정, 스튜디오 드래곤마저도 1.99% 하락하면서 오늘장 마감 예상됩니다. 금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도 또 파란 장이네요. 제가 나올 때마다 10포인트 이상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그 주가를 안 좋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그 해외 주식 시간이 아닌데 제가 맨날 미국 주식 얘기하는 이유가 미국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1등 기업 주가 따라가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2% 빠져봐요. LG전자는 5% 이상 빠지죠. 그게 운명인 거거든요. 운명이라기보다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스닥이나 다우나 다 마찬가지인데 2016년도부터 상승했던 그 상승세가 지금 일단 다 훼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치유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정말 날렸던 종목들, 엔비디아, 페이스북 이런 거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지금 한 2달 사이에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 2, 3년 올랐던 거를 다 망가뜨렸어요. 완전히. 그러면 이 주도주들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단숨에 이 주도주를 대체할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면은 정말 좋겠죠. 근데 그 대체할 만한 애들은 아예 이때 아예 안 오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지지 않는 이상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날 수가 없어요. 무슨 유틸리티주나 이런 뭐 대전환으로 뭐 건설업종이라든가 유틸리티주가 갑자기 정말 혜성처럼 등장한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 거 대전환이 일어나려고 해도. 그러니까 뭐 기술주에서 옛날 전통주로 만약 대전환이 일어난다.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백을 메꾸려면은 일단 시일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좀 한 6, 7개월 걸리면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던 그 지루한 부분이 연출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셨고 재미를 많이 보셨던 제약바이오주 그런 스타일의 매매를 지금부터 다시 적용을 한다면 지금은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상승기에 그런 했던 방식들을. 물론 초장기적으로 지금 오히려 이렇게 횡보할 때, 시장에 횡보할 때 적립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죠. 안 오르면.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어려워버리는 시장이 지금 계속 형성이 되니까 우리 지금 그런 경우에는 매매를 조금 자제를 하던가 아니면 한 발짝 물러서서 여유 있게 보는 아니면 아까 전에 좀 손실이 큰 경우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그냥 확정시켜버리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상승이 조금 나타날 때 물량을 줄이는 왜냐면 이게 지금 쭉 빠진다는 게 아니라 충격파를 완전 확 맞았잖아요. 그럼 그 공이 한번 확 튄다고요. 그 튈 때 통통 튈 때마다 물량을 줄여서 마음도 편하고 계좌도 가볍게 하는 전략 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명성 소장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침은 좀 스타트가 좋았는데 10시 넘어서는 좀 이렇게 애간정을 태우는 뭐 그런 장이 계속되네요. 근데 좀 희망이 있다면 보니까 외국인이 거래소를 316억 샀고요. 이제 코스닥을 88억밖에 안 팔았습니다. 또 기관도 뭐 기관은 이제 거래소는 1383억 매도했는데 코스닥이 103억 정도밖에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들 거의 7, 80%가 코스닥이기 때문에 어쨌든 코스닥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좀 코스닥을 많이 매도하지는 않았고 이게 지금 보시면 종합지수 차트인데요. 거래소 차트인데 여기서 지금 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200을 치고 가야 되고 코스닥은 약 750이나 800을 좀 치고 가야 되는데 아직 이제 못 치고 가고
미국이 좀 내리고 중국발 좀 하락이 있고 있어서 좀 그런 주변국에 좀 이상이 있어서 그럴 뿐이지 좀 애간장을 태우지만 그래도 가는 패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 신일섬 전문가께서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은 올해 9개월을 하락 또 횡보 약세장이기 때문에 너무 개인들 지쳐있죠. 그래서 연말 이제 11월이나 12월 달은 12월 달 연초는 분명히 한번 상승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기다리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거의 바닥을 잡고 있는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두 분과 또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0.6% 하락하면서 2057.48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많이 빠졌습니다. 1.34% 급락하면서 683.08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습니다. 1원 30전 올라가면서 1130원 5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벌써 한주가 다 간 금요일이죠. 이번 주 잘 버티긴 했지만 결국 내려서 끝나는 장이었다. 어저께 미국이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했죠. 오늘 밤도 휴장인데 미국 영향은 없었지만 시장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보면 첫 번째는 어저께 제가 원달러 얘기를 하나 했었죠. 근데 이 원달러에 대한 부분을 재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였어요. 여기 환율에서 NDF 환율에서 1138원까지 갔던 원달러가 우리나라 장 열리면서는 1129원으로 시작을 했던 모습이었죠. 오늘 새벽에는 어땠을까요? 또 36원 40전까지 갔었는데 오늘은 또 1129원에서 시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환율의 모습이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경우는 여기 환율에서 진행된 것이 아침에 반영이 되면서 방향을 추세를 강화하던 아니면 추세를 반전하던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양상의 모습. 어쩌면 환율이 올라갈 걸 대비해서 환율을 눌러서 시장에서 물량을 빼는 과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를 한번 차트상으로 좀 보시면 지금 차트가 참 중요한 모습이죠. 뭐냐면 우하향 추세선을 벗어날 거냐 말 거냐. 여기 환율로 보면 다 벗어난 상태인데 이틀 동안 잡아놓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밑으로 흐를지 위로 흐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아래쪽보다 위쪽이 더 강할까지 않을까,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원달러가 더 올라간다면 일단 시장은 원달러 반대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급에 대한 논리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기관이 지난번에 코스피를
8일 연속으로 매수를 했죠. 그 다음에 어저께 매도, 오늘 매도, 이틀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오늘 포함해서 20거래일 순매도 합니다. 그 대단히 많이 파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간을 보니까 일단 그 코스닥을 보기 전에 외국인이 막판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돌아왔나? 라고 생각을 해봐서 제가 오자마자 한번 수량을 한번 봤어요. 수량을 봤더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속임 매매죠. 무슨 말이냐면 대형주를 일부 사서 산 것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 물량을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특히 여기 보시면 요 프로그램에서도 다 수량으로는 다 마이너스가 나오죠. 요걸 보시면 금액으로는 매수가 나옵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나 실속이 있었냐라고 본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실속이 없는 매매 형태였을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이제 코스닥, 아까 제가 20거래일 정도 코스닥 기관이 팔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기관들하고 외국인은 반대 모습을 보입니다. 기관들이 사면 외국인들이 파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때까지 국내 시장의 모습을 보면 기관들보다는 외국인 시장을 이끌어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모습을 보시면 주가를 받치는 게 현재 코스피와 같이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 상태에서 20일 거래일 정도 매도를 하고 있다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러면 20일 거래일이면요, 약 요때부터 파는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팔았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바닥에서부터 팔고 있다. 자, 이 얘기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기관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럼 지난 8일간 순매수한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긴 하지만 어쨌든 원달러를 누르면서 물량을 털어내는 것이 기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장의 원달러는 기관들이 많이 만지고 해외는 외국인이 많이 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의 모습과 오전 모습이 정말 다르고 거기에 기관의 20일 연속 순매도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 보도록 하죠. 오늘은 사실 미국장이 없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에 대해서만큼 한번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안전자산. 일반적으로 주가가 힘들 때는 안전자산으로 환율이나 금에 몰리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 금에 수요가 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약 6억 달러 정도 금에 몰렸습니다. 자, 근데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전의 금의 수급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작년 대비로 금을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얼마나 늘렸냐? 전체 물량의 75%를 늘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 2달 정도 전에 세계 중앙은행이 금을 매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달 만에 뉴스가 나왔는데 금으로 몰리는 투자금이라는 그런 상황의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금 차트를 한번 봤어요. 왜냐하면 이 금 차트를 꼭 봐야 되는 이유는 금이 정말 상승한다면, 금값이 올라간다면 일단 주가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장기간 금값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금값의 모습을 한번 일봉으로 봤더니요, 지난번 2018년 8월 16일 날, 그러니까 그때 온스당 1167원 정도를 갔어요. 67달러 갔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오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오르지 못하죠. 오르지 못하다가 한 번 뛰는데 그게 10월입니다. 10월에 뛰었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죠.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평선이다라는 거죠. 자, 이평선이 5일선이 쭉 누웠다가요, 1차로 21선으로 관통해서 골드크로스가 나고 61선 관통하고요, 120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캔들을 모습을 보시면 61선이 누운 상태에서 121선을 뚫으려는, 장기 이평선을 뚫으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일목균형파상으로도 정확하게 요문을 뚫고 양호를 잠깐 만들어진 상태에서 양호 상단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 추세가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금 수급이 몰린 게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금값이 올라갈 소지를 열어두고 봐야 되겠다. 이걸 이제 반대로 해석하면 지금 글로벌 시장이 하락한데도 불구하고 금값은 변화가 없었던 현재의 모습으로 봤을 때 글로벌장이 아직도 조정이 남아있을 소지를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번 달에 금통위가 지나고 또 미국과 시진핑이 연초에 G20에서
극적 타결을 내놓으면 시장은 반전의 포인트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락 조정한 시장은 상승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G20의 어젠다에는요, 보호무역을 반대한다라는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진핑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상식선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진핑이 미국한테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를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기술이라는 것은 수만 가지가 되고 그 수만 가지가 수백 년도 갈 수 있죠. 지구가 그대로 유지되면. 근데 천연가스로 수백 년 동안 사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딜의 균형추로 본다면 딜의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미국이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의 딜을 내놨는데 그 딜이 그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 얼마 전에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3-4가지가 빠졌다. 자,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어떻게 보충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무관세로 중국에 미국 상품이 들어가는 걸 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물론 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나 일단 2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균형추로 보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이슈를 보죠. 이게 중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는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 부채 폭탄에 머리가 아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중국이 신흥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통상이익이라든가 뭐 무역, 뭐 여러 가지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실 1대1로라는 정책을 피면서 이 신흥국에다 돈을 많이 꿔줍니다. 근데 이게 다 부채죠. 근데 이 부채가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이 긴축하고 전 세계가 긴축 기조로 가는 상황에서 신흥국의 자본이 빠져나갔을 때 부도 위험에 대한 것을 예측을 못한다라는 거죠. 이때까지 IMF가 예측을 잘했는데 예측을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장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는 행보가 전 세계한테 골머리가 앓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에서 그리스가 한번 흔들렸는데 그 큰 나라가 아닌데도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유로존은 모든 나라가 서로 부채가를 빌려주고 또 빌려오고를 서로 교차로 했거든요. 크로스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쪽만 무너져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신흥국에서 이런 문제가 여러 곳에서 발생한다면 결국 상당한 위험으로 시장을 다가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비를 IMF가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경기 이제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악재 요소가 시장에 잠재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이죠.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피가 오늘 조정을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5일을 보면 양봉이 3개가 나왔어요. 근데 음봉 2개가 나왔고 주가는 저점, 최저점에서 끝났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것은요. 주가가 만약에 조정, 아까 원달러가 여기환율과 마찬가지로 정상화 수준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주가는 밀릴 겁니다. 자, 그때 시장에서 반등을 원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2031포인트는 안 무너져야 되고 2차로는 지난번 저점 1985는 무너지지 않아야만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거다. 그렇지 못하다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장의 화두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가을 추위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이 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따뜻하게 보온에 신경 쓰시면서 건강관리 힘쓰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